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22대 첫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오늘부터는 이번 주 한 주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11월 전국 벌써부터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걱정도 되고요. 이거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원래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정부의 예산안을 대통령 국회에 제출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고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이제 어디에 뭘 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국정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예산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라고 설명하면 이거를 보통 그 내년도 예산을 제출한 10월과 추가경제 예산안을 제출한 6월에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대통령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한다고요.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대로 나와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맞아요.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와서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그만두고 싶어 한다잖아요. 그래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앉혀놓은 거잖아요. 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몸 아프다고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앉아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얘기가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하기도 싫고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야라는 비판의 목소리 나오면서 지금 어느 국회의원가 대통령 실종 신고한다고 합니다. 네.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고. 자, 11월 이번 한 달 아주 다이나믹하게 굴러갈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 재미있게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우리 법률방송 이 시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방송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분열과 갈등 모습 벗어나라. 누가 한 발언일까요? 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좀 나왔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 각 당마다 시도 도지사쯤 되면은 서로 협의회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 국민의힘은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내지 친윤, 한동훈 대표를 한 친한 당 내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러면 이런 유력한 정치 세력 밑에는 또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막 이렇게 지도자끼리 이렇게 막 부딪히니까 이 지지자들은 패싸움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시도지사가 자기 동네 가보면은 그렇게 분열돼서 지지자들이 서로 패싸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있는 이 시도지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시도지사가 한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명, 그러니까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등 해서 12명이 양쪽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양쪽에 대고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계속 정치해야 되는 사람인데 중앙당이 엉망이니까 자기들 표에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지역이 와해돼요. 이렇게 서로 패싸움하게 되면. 근데 이 12분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의 도움을 통해서 시장이나 도지사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책임 있어요. 그 책임이 마치 두 사람한테만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분열과 갈등의 모습 벗어나야죠. 분열과 갈등이 근데 건설적인 정책 차이로 싸우는 거는 말면 안 되고 좀 더 열띤 성원을 보내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막 헤게모니 싸움이잖아요. 주도권 싸움이고 이러면 분열과 갈등을 멈추는 건 당연하고 그 모습 벗어나는 게 당연한데 여기에 이 갈등의 책임은 당신들은 없냐 이거지. 12명의 시도지사는 과연 책임이 없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일단 여당과 대통령 간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이 심각한 건 알겠고 그래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홍준표 대구시장 네. 등등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 계파 싸움이나 이것이 아니라 정책 노선 싸움이 아니라 권력 욕을 통해서 싸우는 거라면 당연히 말리십시오.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책임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시도지사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상임 고문 등 이제 원로급 그리고 영남 의원들까지 나서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또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책임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 한 70% 정도는 아마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 네. 나머지 30%는 그걸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당이라든지 참모들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에게 책임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결자 해지가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내부에 있는 상임 고문들, 원로, 영남 의원들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은요. 네. 지금 시도지사 방금 말씀드렸고 상임 고문 원로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톡 집어서 나오는 게 영남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영남 의원들까지를 예. 주목하시는 이게 거군요. 뭐냐면은 TK 여권에 쏟아지는 쇄신 요구를 보시면은 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방금 이렇게 나온 이야기 쫙 나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서 이야기하고 상임 고문단도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당내 화합과 대화투 좀더 접근 나서달라 여기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영남 현역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김태호 의원과 김승수 의원과 최용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영남 현역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굳건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런데 영남에서조차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TK에서조차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런 김태호, 김승수, 최용두 의원 같은 지역에 착근되어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뿌리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디 가서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요 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창피해서. 누구 때문에 창피합니까? 대통령 때문에 창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남 의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자,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그룹핑되어 있냐면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당선되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초선 의원들 이런 그룹하고 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 그룹 그리고 영남 의원 내지 친인 그룹 서너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싸우고 있는 것은 친한과 친윤이에요. 친한 보스는 한동훈, 친윤 보스는 윤석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끼리 싸우면 되냐라고 말리지 않고 뒷짐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남 TK예요.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싸우다가 쓰러지더라도 영남의 주도권 자기들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영원하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도권이나 친한계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이제 영남권까지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위기 의식이 그만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느 정도 위기 의식이냐면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전에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20%대는 유지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10% 떨어진다는 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죠. 배복자입니다. 복지, 땅지자입니다. 배를 땅에다 딱 갖다 붙여놓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눈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복지부동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냥 최소한의 뭐 움직여지는 행정 기능만 하지 무슨 발전을 위해서 뭐 한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면 국정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쇄신이라는 것을 단순히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보이지 않으니까 고민이 뭡니까? 시정연설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고민을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왜 갑자기 이 시정연설에 4대 연금 얘기를 하냐고요. 예산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이제 육성이 이제 공개된 지 그 나흘 동안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좀 어떤 목소리를 좀 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 못지않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좀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제가 뭐 이렇게 사람 머릿속에 들어간 재주는 없지만 수리수리 마수리 한동훈 머릿속 뭔가 보자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지난 4일 동안 이야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나흘 동안 침묵을 유지했잖아요. 나흘 동안 침묵을 유지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방어를 하자니 민망하고 말을 하자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행태가 뭐냐면은 어떤 사안이 터지면은 일단 부정을 합니다. 부정합니다. 쭉 가다가 해명을 해요. 근데 거짓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뒤에 또 반박을 하죠. 네, 침묵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부정을 해요. 네. 그리고 해명을 하고 또 이게 거짓으로 벌어지면 또 침묵해. 이게 사이클로 계속 돌아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네. 이거를 국민들이 다 받고 한동훈 대표 옆에 지켜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한동훈 대표가 이 국정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일 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되게 친했는데 네. 잘못을 했어. 네. 내가 잘못했어. 누가 와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어이없으니까 말을 못한 거거든요. 이건 정신들도 계속해서 똑같아요. 반복될 게 이제 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더군다나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한동훈 대표가 모른 게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독대 신청하고 독대라는 용어가 좋지 않습니다만 독대 신청하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리 얘기했는데 명태균 이 녹취록이 터지기 전에 미리 나와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터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 쌓였다가 막 터진 거거든요. 쌓여 있었던 상황이 막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10%대로 떨어진 것이 무섭다라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뻥 터서 실망스러워 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라 가랑비가 막 있는데 내가 옷 젖는지 모르고 가랑비 옷 젖듯이 쭉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옷도 무겁고 뛸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했었는데 한동훈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것을. 그 대통령실 지금 이제 임기 반환점, 이게 절반을 도는 때가 이제 10일이거든요. 예. 10일쯤에 사실 이제 그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 원래 예정이 돼 있었었는데, 근데 그때쯤에 좀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보면은 당연히 뭐 5년 임기 중에 뭐 반 했으면은
제가 그동안 뭐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네. 되는데 지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 잘못만 나열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야 완결된 기자회견이든 뭐 입장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상황은 이 완결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이 뒷부분을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대안을 내기 싫어요. 참모들이 못 내요. 왜 못 내냐? 김건희 라인이라는 7명의 칠상씨가 정치 초보자들이에요. 저는 예전에 사진이 딱 나오면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딱 있고 대통령이 저 멀리 있는 거 보면서 이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사진 맞아? 눈이 정말 휘둥그레졌는데 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참모들이 정치 초보들,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조력을 받으니까 정무 감각이 제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일 날 네. 무슨 뭐 대안을 감사 인사 정도 할지 몰라도 네. 완결된 구조로 이러이러하게 대안까지 못 내놓습니다. 제대로는 해명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17개. 네, 탄핵. 네, 굉장히 또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건 누구의 발언일까요? 네, 이달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적시할 탄핵 소추 사유가 17개라고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밝혔는데요. 네.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지금 조국 혁신당의 포지션이 어느 위치냐면은 예전에 정의당, 그러니까 비타협적인 정의당, 타협적인 정의당이 따로 있었고 비타협적인 정의당 포지션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정의당보다 더 먼저 앞서 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쇄빙선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아젠다를 던지는 거죠. 아젠다를 던져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가장 선두에서. 선두에서. 네. 근데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17개의 탄핵 소추안에 적시할 소추 사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사 인식, 우리 시끄러웠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 부정,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상한 얘기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방기, 거부권 남용, 시행령으로 입법권 무력화, 기타 등등 블라블라블라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기를 아닌 척하지만 여권은 이미 학습된 탄핵 공포감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탄핵 공포감, 탄핵 트라우마. 제가 얘기했죠. 야권은 계엄 트라우마가 있고 여권은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 그 탄핵 트라우마의 근본적인 그 밑바탕은 박근혜 탄핵으로 말미암아 보수가 괴멸할 뻔했다. 완전히 괴멸할 뻔했는데 그 어찌어찌 살아나서 이렇게 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살아나게 된 그 기본 바탕이 불행하게도 건전한 보수가 아니라 극우, 태극기 이렇게 가버리니까 좀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 제 판단이니까요. 그러나 보수는 겨우 살아났는데 여전히 탄핵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개의 탄핵 소추안 이야기가 하게 되면은 보수 내지 이 진영은 굉장히 까무작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월 중에 혁신당은 이 탄핵 소추안을 공개할 것이고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킬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늦지 말고 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혁신당과 조금은 이제 그 거리를 좀 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온도 차이가 좀 있다고 좀 느껴지는 게 김건희 여사의 어떤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주말에 집회에도 나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결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좀 신중하다고 해야 될지 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은 의원이 12명밖에 안 돼요. 12명의 굉장히 슬림한 구조예요. 그런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뭐 171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의 의원단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큰 숫자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계파도 있고 입장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기 상이한 이 이견들이 모여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고 그 합의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똑같이 딱 일치단결해서 가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합니까? 북한에서 많이 해요. 네? 수령당 인민 네. 이거는 일체 체계거든요. 체계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는 수십 년 동안 수령과 당과 인민이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사회생활까지 다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좀 그렇게 인정하기는 어렵고 여기는 정말 그 개개인별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아닌 말로 시정잡배가 대통령 욕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예요.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공배수가 바로 여기 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은 최소한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아, 그 안에서 탄핵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어렵다. 여기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이게 기회가 되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 같은 지도자 때문에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두 사람 같은 지도자가 이제 국민의힘 이 투탑을 좀 비판을 한 것 같은데 이 발언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국한해서 국민의힘은 한동훈과 추경호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몰락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당이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은 네. 정부 여당은 두 사람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야 더 정확한 워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공개 뒤 침묵 중인 한동훈 대표를 통해 옹호하려니 민망하고 비판하려니 겁이 난다. 당정일치해야 되면 안 되죠. 끌려가는 거니까 당정일치하도 못하겠고 차별화도 못한다. 무서운 형과 형수 눈치 보느라고 쩔쩔맨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찰떡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공개된 윤석열 육성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구차하게 방어하던데 오동잎은 이미 떨어졌다. 대구 경북에서 한국갤럽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19%보다 낮은 18%가 나왔다. 평균 19% 그것도 또 낮다는 거죠. 더 많이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보수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갖다 놓고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망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망하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 워딩이 더 정확합니다. 네, 그렇군요. 탄핵소추 사유 17개를 꺼내든 조국 혁신당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굉장히 좀 뭔가 뉘앙스에 뭔가 많은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의 말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 녹취 파문을 두고 지난 1일이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 뭐 누구를 더 잘한다고 이야기한 건가요? 누구를?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PD님께서 친절하게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영상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김영선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것이 무슨 달래기 위한 목적이든 뻥을 치신 거든 거짓말을 하신 거든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김영선 실장님 잠시만 공천은 들어보십시오. 우리 천하람 의원도 잘 아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실장님.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보세요. 대표한테 가서 대통령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김영석 공천한 아니, 거 천하람 의원님은 언급한 저 거를 들어보세요. 명태균 제 씨랑 지휘 이준석 시간입니다. 대표랑 저에 새벽 대해서 4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찰에 제가 가서 시간 홍매화 같이 마련으로 심었잖아요. 하겠습니다. 나오신 아니 겁니까? 천하람 의원님 명태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네? 말씀이세요? 대통령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잠시만. 이준석 그리고 대표가 새벽 4시에 물타기하고 경찰에 사찰에 가서 홍매화 심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비서실장.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저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야,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완전 쐐기를 끝에 박으신.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개그 프로그램 안 보는 거예요. 참. 현재 유튜브, 너튜브가 가보면은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런 영상들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서로 너가 더 잘 서로 알죠.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싸우는 거예요. 너랑 친하지? 서로 아니야, 네가 더 모른다고. 친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친분 배틀입니다. 아, 네. 친분 배틀이요. 네, 친분 배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민망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19%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였더니 개혁신당 지지율은 어떤데요? 개혁신당 2 내지 3%거든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치닫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이게 이제 국회의 국정감사라는 것은 네. 국민들이 이 행정부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하나하나 따지는 거기 때문에 원래 나오는 국무위원들부터 좀. 국민들 앞에 겸허한 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네. 요즘 보면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그쵸. 이제 혼나러 간다 그쵸. 이런 정서가 그래도 그 앞에서는 좀 그런 척하는 분위기라도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맞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 그런가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법무부 장관 때부터 팬덤을 소유하게 됐어요. 팬덤. 지금 보수 진영에 유일하게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라든지 이런 데 맞받아치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때 그 이미지로. 그것 때문에 네. 그 팬덤이 많아진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대표로 나 대신 질문하라고 한 것을 질의했으면 싸우면 안 돼요. 만약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잘 설명하거나 그럼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면 이게 나중에 추후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끝내야지 맞대응해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실드 친다고 그 뽑아준 국민의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서 마구마구 비판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코미디를 만들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개콘보다 더 재밌다고. 네,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나눌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공개 후에 정치권 파장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뉴스픽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제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명태균 사태 파장 어디까지입니다. 정말 이 끝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참. 지금 일단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어제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12시간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 관련된 의혹을 이제 전부 다 부인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에요. 네네. 지금 현재 의원은 아니고 전 의원인데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 검찰 출두했고 오늘도 출두했습니다. 이틀 동안 출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인이 이틀 동안 검찰에 출두하고 그 출두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 스포트라이트가 다 비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일단 정치 인생이 끝났다. 더 이상 노량진 시장 가서 수조에 물 받아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일단은 그 대선 당시의 여론조사와 자신의 공천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 이제 대선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3억 7,200만 원이라는 것이 3억 7,200만 원 맞나요? 네.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비용이 이 자신과는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미 공개된 녹취록이 있어서 그래요. 그 열렬한 정신으로 명태균 씨가 세비 반띵을 했지 않습니까? 딱 반 딱 떼가지고 주는 이거는 뭘로 해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전후로 해서 그 명태균 씨가 그때 상황에 김건희 여사랑 서로 딜을 하는 듯한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된다라는 걸 미리 알려줬는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모르는 척했다라는 게 다 녹취록을 통해서 나왔고요. 네. 이야기가 됐고 그 이후에 당선되고 나서 20여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반띵 해가지고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돈을 뭐 빌려서 갚은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빌려서 강혜경 씨가 빌려준 거 갚은 네, 네. 거고 난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거를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믿겨져요.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검찰은 이제 그 김 전 의원에 이어서 명태균 씨도 이번 주에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명태균 씨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들을 아버지 묘소에 가져다 묻었고 그걸 다 태워버릴 거다. 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증거를 인멸하겠다 이런 얘기로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근데 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 묘소. 증거를 왜 아버지 묘소로 가지고 가고 거기서 왜 다 태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네. 명태균 씨 아버지는 화장을 했어요. 네. 네. 이미 다 태웠는데 그 옆에서 또 태우는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것인지 아하.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줄 수 있는 퍼포먼스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혼선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 하고 있던 발언과 약간 배치되는 발언을 또다시 하기도 하고 농담이었다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네. 하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실린 이건 명태균 씨 의지와 무관하게 튀어나온 네네. 이 녹취록이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나오고 나니까 명태균 씨가 당황한 거예요. 지금 뭐 아버지 묘소 산소에다가 가져다가 묻었다. 그거 파보면 나오겠네. 있을까요? 없어요. 100% 없습니다. 거기 진짜 파 묻었으면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다른 증거를 다른 곳에 가지고 있고 이것을 검찰이 자기를 구속하면은 이걸 다 공개해버린다라는 이런 보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꼼짝 마라, 검찰도 꼼짝 마라, 명태균 한마디 이야기하면은 뭐 멸치 펄떡펄떡 뛰듯이 파닥파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웃긴 일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국민들 앞에서는 굉장히 교만한 발언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해도 시원찮은데 나 구속하기만 해봐. 다 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서 협박하는 거거든요. 자, 내 개인, 유권자 개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내가 찍었든 찍지 않았든 간에 대한민국 대표인 대통령을 이 개인이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유권자로서 기분 나빠야 하는 거고 나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하면은 야, 욕을 해도 내가 하고 끌어내려도 내가 끌어내리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심성이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이런 범죄자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을 한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조롱을 한다? 이거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당황한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명태균 씨랑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나눈 통화 녹취를 이제 추가로 공개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취임 이후에 이제 녹음이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물론 이제 그 공천 개입 행위가 취임 이후에도 이제 지속이 되었는지 이게 뭐 당선인 신분이어서 뭐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 신분으로 보면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에서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두 사람 때문에 망한다는 게 바로 그 한 사람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자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선자는 아직 공인이 안 됐으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정치 법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치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되게 웃긴 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책임이 있어요. 대통령은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명태균 씨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했던 것이 거짓말에 끊어냈다라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드러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방법 얘기 안 하죠.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더군다나 계속 이게 드러났으면은 이 상황 자체가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법률적으로 뭐 별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건이 벌어지면 침묵하고 그 다음 해명했는데 거짓으로 밝혀지고 또 침묵하고 다른 이제 사건 벌어지면 또 침묵하고 뭐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그 반복의 한 원흉이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네. 그 녹취를 들으셨잖아요. 자, 김영선 의원이 5선이에요. 5선. 네네. 5선이면 국회의장이랑 같은 선수예요. 김영선 의원이 5선에서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명태균은 자연인이 막 욕은 삭제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막 화를 내면서 막 쥐잡듯이 잡아요. 말이 되냐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 미래한국연구소 운영과 관련돼서 마찰이 있는 거거든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복잡하지만 네네네. 일단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마찰이 네네. 있고 네. 대통령한테 한마디 들은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꼼짝없이 마치 초등학생 벌받듯이 오선 의원이. 혼냈잖아요. 혼났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국민의힘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잘못했습니다가 나오는 게 순서입니다. 이 얘기했던 것이 누구냐? 김재섭 의원이 먼저 이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대처가 아쉽다라고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낮은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같이 좀 끌어내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네. 예전에는 이게 조금 다른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대로 높진 않았어요. 최고 지지율이 74%였으니까. 근데 한참 가다가 한동훈 대표가 등장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떨어지고 서로 좀 이렇게 디커플링 됐었다고요. 네. 이 상황을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세력들의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당과 정부와 당이 같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 원흉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떠받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아예 보수 세력은 빠져라. 빠져서 디커플링 해라. 라고 일부 조선일보라는 신문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들이 보수 세력 중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당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정부가
같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지금 그거를 이격시켜서 윤석열을 따로 내치고 보수 세력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박근혜 탄핵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보수가 괴멸까지 가는 상황을 한번 탄핵 경험을 했던 학습했던 보수 세력이 이제는 분리하자, 디커플링 하자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머리 좋죠? 네. 네, 어떻게든 이제 좀 대통령실에서 이게 좀 뭐 인적 쇄신이라든지 뭐 이게 좀 해명이라든지 뭘 좀 조치를 좀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는 10일이 대통령 딱 이제 그 임기 전체의 네네. 중간에 딱 되는 날이고 이 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까지 내와야 되는데 현재 대통령실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대안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럼 엄마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시정연설하니까 아 싫어 네가 해 해가지고 네, 한덕수 한덕수 총리가 총리가. 나간 것이고 네. 대신 나간 것이고 그러니까 야당들은 지금 대통령 놀이하고 있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그 코미디보다 훨씬 더 재밌게 보이는 것이죠. 아이고 참.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음 또 주제에서 연결돼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대규모 장외 집회 거리로 나선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제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여기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촛불 집회를 이제 상기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혁신당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데 민주당도 이제 여기에 좀 어떻게 좀 그 결집력을 이렇게 조금씩 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 서울역 집회는요. 네.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이쪽 그 시민들 네. 이쪽에서는 탄핵을 주장했고요. 네네네. 민당을 중심으로 한 이쪽 이재명 대표 뭐 이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네.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특검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네. 특검을 넘어서는 주장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검을 넘어서는 주장은 탄핵이든 아니면 원포인트 개헌 등 이 헌정 질서 이 자체를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민주당과 군수 야당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조국혁신당과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그 당이 가지고 있는 크기와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균질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덜 그렇습니다. 균질성이 조금 더 균질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엔 탄핵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저희 말씀드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 중단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미진한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를 이끌어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민주당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소한으로 모인 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특검이든 탄핵이든 이건 한 길로 모이게 돼 있어요. 네네.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책임 크기에 따른 책임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용이나 형식, 뭐 독소 조항 등 논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조금 좀 허용할 수 있는 부분 다 받아들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그 포지션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치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다 합치면 192석이에요. 다 합치면 192석이에요. 개헌이든 뭐든 하려면 8석이 부족합니다. 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의 탄핵은 진보 세력이나 야당 세력이 움직여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보수가 움직여서 탄핵이 된 거예요. 잘 기억해 보시죠. 권성동 그때 법사위원장이 움직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그때 그 새누리당이 움직여서 탄핵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이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이든 뭐든 간에 국민의힘이 일단 국민의힘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요. 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 되든 간에 헌정중단이라는 그 상황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은 좋든 싫든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나 형식, 독소조항 등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쉽게 끌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네. 그 눈치 보지 않고 막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전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요 사항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어떤 협상이 벌어질지 또는 어떤 식으로 특검이 아니라 특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자기들이 얘기한 특검은 잊어버렸어요. 분해리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이거 한동훈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그 집회 그 주최 측에서는 한 30만 명 정도 모인 걸로 이제 추산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이 야당의 이제 장애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살리기 방탄 집회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11월 달에 지금 두 건의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지금 법정 이제 그 요소들이 남아 있으니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걸 좀 더 이재명 방탄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이 15일 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로 1심이 선고 공판이 25일 날 있어요. 네네. 15일, 25일. 네. 이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는 2년 그리고 위증교사는 3년을 검찰이 구형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대략 아실 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구체적인 내용들은 되게 황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법리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해서 이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라고 했는데 너 알잖아라고 사진을 들이대었어요. 네네네. 예. 허위 사실. 근데 알고 보니까 조작된 사진이었어요. 너무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생각을 가지고 이게 2년을 때린 거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네네. 반론이 많습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는 그 김병량 전 성남시장 돌아가셨어요. 수행비서 김진성 씨한테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하라고 전화했다라고 검찰이 구형해 3년인데 이재명 대표 측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거 3년 이거 과연 가능하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올백은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신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장외 집회가 있는 것을 이재명 대표 살리기 방탄 집회라고 이야기하는 건 민주당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재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해서 나온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 방탄 집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잡혀가든 말든 난 상관없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해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5,000명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 사실 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 같은데 벌써부터 올해도 이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지금 내년 예산은 677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 이 677조라는 돈은요. 그런데 677조 4천억 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이거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 감사고 그리고 잘 살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인데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국회의원 숫자 줄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실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